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집단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직서 투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요. 전공의협회도 비대위 체제를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온라인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대 증원 정책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다만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단체 행동에 나서자는 의견과 병원별로 개별 대응하자는 의견 등이 팽팽히 나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 진행되는 병원과의 계약에 응하지 않는 사직서 투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전공의 실기시험이 모레까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이나 움직임은 그 이후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공의들의 선배격인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레 전국에서 권리대회를 열 예정인데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단축 진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의사단체들의 파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대학병원 응급진료나 취약시간대에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런 기조는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협의회가 단체 행동 계획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투쟁에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병원 측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바꿔가면서까지 극한 투쟁으로 가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다든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방법으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지자체별로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과제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됩니다. 또 의과대학 수업도 총 6년 범위 안에서 예과와 본과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대학 혁신을 위해서 대학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 전공 신설이나 1학년 전과 허용, 또 의대의 예과와 본과 교육기간 변경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공동 교육 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 개혁신당까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한층 바빠진 정치권의 움직임 알아봅니다. 국회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 재배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광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 공천 신청자를 면접합니다. 이 격전지부터 절차에 돌입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마지막인 오는 16일과 17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 면접을 앞두고 당보다 개별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면접자 중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단수 공천 결과도 바로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면접이 진행 중인 서울에는 강남 을과 중성동을 등 한 지역구에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도권 지역 후보 재배치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전에는 이해훈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을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이 공천 면접에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중성동을 등 중요 인력이 몰린 경우 이 재배치를 통해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우리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 후보 재배치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곱셈 공천으로 기존 지역구와 새 지역구를 포함한 두 석 다 이길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면접 전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발한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해 이 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당이 실시 중인 시스템 공천 과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보다 먼저 공천 일정을 시작했는데 현역 하위 20% 통보가 관심을 끌죠. 이재명 대표도 인적쇄신 행보에 나섰다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선배 중진급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 사실상 불출마를 당부하는 인적 쇄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의지도 있다며 이런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르면 오늘부터 개별 통보될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받을 의원 규모는 31명에 이르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경선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이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이 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내민 서울 중성동 갑의 경우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예정돼 있어 이 공관위가 다른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친명이든 친문이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이런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비례정당 구성도 관심입니다. 비례대표 순번 등을 두고 범야권 정당 역시 만만치 않을 목소리를 낼 전망이라 이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예, 개혁신당도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출범 뒤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성부터 거대 양당과의 이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 공천심사의 키를 쥔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각각 물밑에서 이 공관위원장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공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낸 안은 좀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고. 구체적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아직 언급된 바는 없지만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꾸려질 개혁신당의 공관위에선 이 거대 양당의 공천 탈락자를 주시할 거로 보입니다. 이 현역 의원 영입은 투표지 기호는 물론 이 선거 보조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신당 창당 선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 전 장관이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지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에 참여할지도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중도표 이탈 우려 등으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층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서 77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66억여 원을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 재판의 첫 선고로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놓고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대한축구협회가 첫 임원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예정대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대한축구협회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임원회의에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된 겁니까? 네, 오늘 회의는 일단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컵 결과를 놓고 1차적으로 임원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이차관 출신인 김정배 상근 부회장과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대표위원장, 이임생 기술위원장, 황보관 기술본부장 등 주로 선수 출신 임원진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따로 없었지만 아시안컵 전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클린스만 감독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논의할 걸로 보이는 전력강화위원회도 잇따라 열린다고요? 네, 오늘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에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일정이 모레 또는 글피로 잡혔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현역 캐리 감독들이 몇몇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전주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독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를 놓고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약금이 될 것 같은데요. 당장 경질할 경우 축구협회가 지급해야 할 잔여 연봉은 70억 원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치진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1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놓고서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첫 번째는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경기력이겠지만 여기 기름을 부은 건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내용과 태도로 보입니다. 귀국 인터뷰에서 4강도 긍정적인 결과다. 대표팀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요르단에 지기 전까지 13경기 무패를 당했다. 중동 팀들이 홈팀에 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등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평가들을 내놓았고요. 또 한 주를 머물다가 미국으로 간다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아시안컵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각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축구회관 앞에서도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축구 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시안컵 졸전으로 경질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한국에 온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나면서 축구 팬들의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표팀 감독 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축구협회와 또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거취와 관련해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8일 대표팀과 함께 입국을 했습니다. 예. 8일 입국을 한 뒤에 이틀 만에 본인의 그 자택에 있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습니다. 한 두 가지 커다란 실망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은 본인의 얘기를 본인 스스로 계속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안컵에서 이제 부진하게 되자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분석을 해야죠, 그러면. 예. 축구협회가 예정된 공식 분석,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근데 예. 감독이 그 자리에 빠지지 않으면 뭐 분석을 미국 가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하기 어렵죠. 자, 그리고 이틀 만에 미국 자택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겠다 돌아갔는데 축구협회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축구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이 되면서 축구협회가 처음에는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 하루 지나가서.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협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본인 임의대로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거. 이것도 정말 멘탈이 강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주에 전력강화위원회 열릴 예정인데 예. 클린스만 감독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인 거면은 일단은 참석이 어려운 건가요? 참석하기 어렵겠죠. 예. 참석 안 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표팀 경기력, 이 아시안컵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얘기 또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책임이나 태도 문제를 떠나서 규정을 위반한 건 없습니까? 규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대표팀 그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이 운영 규정에는 이 감독의 책무와 관련해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국가대표팀 감독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사나 공기업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이나 프로젝트성 업무를 보게 되면 이 업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귀국하거나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보고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감독도 국제대회에 출전하거나 또 전지훈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결과 보고서 제출이 이제 전력강화위원회에 분석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지금 혼자 가버렸으니 이거 누가 대신 써주겠다는 얘기인지 이거 운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클린스만 감독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보, 대한축구협회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제불능이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로 8일 그 귀국하고 난 뒤에 이 국내에서 일주일 뒤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 다음 주에 열린 전력강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우리 선수를 뛰는 거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협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협회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군다나 앞서서 또 이제 이경재 기자가 전해주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전술에 관한 얘기 또 성적에 관한 얘기는 이 감독이 충분히 디베이트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나의 소신다라고 해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태도 문제는 이거는 품성이나 인성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강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업무 방식 그대로 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협회와 관리 없이 협회와 협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마 이 지금 국내 여론을 클린스만 감독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보고가 됩니다. 감독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발언이 나온다는 거는 협회의 관리를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하던 그대로 계속 지금
스트레이트를 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전술부터 태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클린스만 감독 경질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경질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위약금 문제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예, 위약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됐죠. 그 연봉이 2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남은 기간, 그러니까 협회가 경질할 때에 계약 기간 내에 자녀 연봉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 본인에게 자녀 연봉이 한 60억 원 정도 가야지 되고요. 클린스만 사단이 들어왔죠. 이제 코치도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죠. 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억 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라면 아마 뭐 축구협회도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축구협회 재정 상황이 요즘에 특히 좋지 않다면서요? 올해 축구협회의 그 예산이 1,876억 원이거든요. 1,876억 원. 예, 올해 이제 연간 그 예산입니다. 1,876억 원 가운데 지금 천안에다가 파주에 우리가 있는 NFC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파주시하고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확장된 규모로 천안에다가 천안 축구 종합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예산이 한 87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 축구 종합센터 지금 건립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빡빡하죠.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관련된 추가로 소요되는 100억 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로서도 고민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축구협회가 일방으로 경질을 결정하면 이렇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뭐 규정 위반한 사항들도 있고 태도 문제들도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질을 결정한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까? 일종의 그 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서상에 그 문구로 규정화돼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있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위의 문제, 뭐 신의 성신의 문제 등도 있고요.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 언급이 돼 있던 이 국제 대회 또는 전지훈련 후에 이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적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아마 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 법률인을 계약을 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끊임없는 논쟁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이 불거지면서 선임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임할 때도 비공개로 인터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력강화위원회, 그 이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을 우리가 준비할 때 벤투 감독을 어떻게 이 선임을 하고 했는지 과정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회 위원장 김판권, 지금 말레이시아 감독이 부회장을 맡으면서 했었거든요. 선임하기 전에 이 그 선임 기준 그리고 후보군 일정 그리고 과정 등은 명백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적합한 이유, 왜 뽑았는지를 또 후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클린스만 감독 때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일부 지금 축구협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클린스만 감독의 그 전적,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 듣고 있는 미국 대표팀과 독일 대표팀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팀에서 어떤 성적과 어떤 경기를 그만두게 됐는지 이 얘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들을 비춰봐가지고 클린스만은 불가하다라는 보고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권을 쥔 정몽규 회장이 회장의 선택은 결국 클린스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장치들고 있고 절차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축구협회 회장의 결심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민단체는 정몽규 회장을 지금 뭐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고, 이런 거액의 위약금을 정몽규 회장이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능합니까?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지 되니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데에서는 조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비로 이 위약금을 내라는 얘기도 좀 무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 그리고 사인, 개인 간의 이런 그 책임을 따져야 되겠고요. 회사가 뭐 파산했을 때 도덕적인 의미로 오너가 나의 재산을 출원하겠다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 먼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극히 드문 일이죠. 이 축구협회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왜 이 현대그룹 그 정명 회장 전임이 정몽준 회장이었죠. 왜 현대가 그룹이 다 축구협회장을 다 독식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가 한 20년 가까이. 그래요? 20년째예요? 정몽준 회장 때부터 굉장히 이제 반복돼 와가지고 정몽준 회장이 물러나고 정몽규 회장 체제가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축구협회 회장은 선거를 뽑게 돼 있거든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외부 기관의 이 입김이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다. 일단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그 선거를 뽑힌 회장에 대한 인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투표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그 축구인들이죠. 축구인들에서 이제 그 대의원들이 선거 대의원들이 이제 선발이 되거든요. 뭐 이 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현대가가 오랫동안 축구협회 회장직을 이어오다 보니까 현대 출신들 멤버들이 많이 거쳐갔어요. 축구협회. 그러니까 거의 뭐 현대 분위기로 지금 굳혀져 있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축구협회 메인 스폰서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입김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또 중개권 수입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잘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축구협회가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그 축구협회의 그 거버넌스는 예산면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이 그 1,87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이 세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자체 수익으로 얻는 그 예산이 635억 원이 자체 수익금이고요. 스포츠 토토 지원금이 225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또 다시 108억 원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축구협회 또는 뭐 정몽규 회장의 의중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공성이 있고 이 예산에서도 국민 세금성 지원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고 축구협회의 그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축구라는 이 공공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 성적이 아니라 대표팀 감독 선임하는 거 가지고 이런 매번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는 것조차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또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단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뭐 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비판을 덜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불투명하게 감독이 선임되면서 문제점이 불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도 참 답답해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장으로 이번에 마지막 대회가 될 수 있었잖아요. 아시안컵은. 아시안컵 이야기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선수라고 연락해 보신 적이 있어요? 과거와 달라서 요즘에는 선수들하고 연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그 소속사가 있죠. 소속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손흥민 선수의 왜 저런 얘기했을까요? 좋지 않았던 기억 이거 빨리 잊고 싶겠다는 얘기로 우리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 아시안컵 현장에서 또 끝나고 난 뒤에 국내 기자들과도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또 비슷한 얘기를 또 이제 그 소속팀에서 해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언급하기 싫었던 어떤 심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혹시 경기 보시면서 선수들이 답답해하는 표정이나 이런 거 읽을 수 있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술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 끝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선수들이 지금 이 크리스만 감독의 전술이나 어떤 지시나 자신들의 그 팀 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완화해서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대개 이제 감독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예. 우리는 뭐 나쁘지는 않다. 아. 이 정도의 표현이면은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겠죠. 만족하게 선수들이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대놓고 예. 얘기는 힘드니까요. 예. 당장 3월에요. 북중미 월드컵 예선 있고요. 또 올해 파리 올림픽도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어떤 걸까요? 정비를 해야지 되겠죠. 네,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데 첫 출발점이 감독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감독 경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은 감독 경질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대표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월드컵 본선까지 가는 여정이 이대로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단은 정몽규 회장이 내려야겠네요. 결국에는 정몽규 회장의 결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에도 전력 강화위원회의 그 뭐 절차적인 절차는 있었지만 네. 결국의 핵심은 또 이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었고요. 지금 모두들 다 눈치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임원회의가 열린다고 했는데 예. 임원회의나 또 이번 주에 있을 전력 강화위원회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진 결론의 최종 실행 결심은 정몽규 회장이죠. 그러면 클린스만 감독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 선임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경질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인 코스라고 한다면은 예. 경질 결정과 함께 새로운 후보군, 그러니까 이 대표팀 후보군을 추려가지고 지난번과는 다른 일정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대표팀 훈련장으로 쓰던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예요. 그래서 예.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가 이 파주시하고 계약 기간 만료했었거든요. 이 때문에 그 만료가 되고요. 예. 그리고 연간 사용료로 파주시에다가 축구협회가 한 26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지 돼요. 예. 근데 이 액수를 두고서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NFC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지난해에서부터 호텔을 이용하게 됐죠. 예. 그래서 호텔에서 뭐 실내 훈련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축구 종합센터가 천안에 생기는데 이것도 지금 공사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원래 이제 그 목표로는 2025년 1월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대규모입니다. 이 그 축구장만 11개고요. 예. 경기장이 따로 있고 뭐 축구 역사 박물관까지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뭐 이 그 공사가 커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축구협회 분담금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25년 1월로 완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정몽규 회장이 임원회에 오늘 나오지 못했잖아요. 예.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몽규 회장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구 팬들의 요구 또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다시 결심하라이고요. 언론 결국에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몽규 회장 본인이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론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몽규 축구협회장 결단 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동호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0대) 여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사고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이 넘은 김모 할머니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추운 겨울 위험한 개울을 건너야 했던 건 전임 이장 A씨 부부의 통행 방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부부가 사들인 뒤부터 주민들 통행을 방해했단 겁니다.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7년째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달라는 이웃의 요구도 거절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간에 설득하고 했던 부분인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장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A씨 부부가 개발 수익을 얻으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자신들은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주고 하거나 뭘 우리 해결을 해주고 쌍장을 평생 쓰겠다는 얘기야. 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웃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빠른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배달 기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의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배달 기사와 시민탄원서 1,500장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산 삼촌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내버려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70대 삼촌을 살해하고 베란다에 내버려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통화 기록이 지난달 31일인 것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시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조사에서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자녀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가정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하는 데 화가 난다며 7살, 9살 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로 커튼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모친을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다가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여자친구가 잠적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청산하겠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지난해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이나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주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하는 세금은 35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원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내수 불황의 경기 회복 체감은 아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2,300여 건, 14% 줄였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와 수출, 지역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검증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다만 조사할 때는 엄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적인 파급 효과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냐. 국세청은 대신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 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역외 탈세 대응도 강화해 처음으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고 오는 2026년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화도 대비합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계된 공유 숙박, 중고거래, 유튜버들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해 전산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지원하고 해외 직구 통관 내역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체납 추적을 위해 세무서 전담반을 25개로 6개 늘려서 특허권 양도 등 신종 재산능력 수법도 추적합니다. 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을 보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1년 만에 조기 교체하고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화이진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로비해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 R&D 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되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축소되는 등 불법 특혜가 제공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6억여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커진 영향력만큼 정치권의 러브콜과 각종 음모론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스위프트의 영향력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미국 타임즈는 스위프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고요. 또 포버스지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3%가 나는 스위프트의 팬이다라고 자처했습니다. 실제 스위프트는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SNS에 미국 중간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자 하루 만에 3만 5천 명이 유권자로 신규 등록했는데 전년보다는 유권자가 23% 늘었고 특히 만 18세 유권자 등록은 2배 넘게 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던 스위프트가 이번엔 누구를 공개 지지하느냐가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직 지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이든의 선거 캠프에 자신의 노래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지지를 선언해주길 가장 바라는 대상이 바로 스위프트라고 보도했는데요.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바이든 캠프에서는 스위프트의 콘서트 투어 현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찾는 방안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료를 작사가, 작곡가들이 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인 음악 현대화 법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SNS에 강조를 하면서 덕분에 스위프트가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그런 자신과의 의리를 저버릴 리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바이든의 반대 진영에서는 스위프트를 둘러싼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정부의 비밀 요원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스위프트와 남자친구의 연애가 가짜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스위프트가 미식 축구 선수인 트래비스와 사귀면서 미식 축구 팬들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끌고 오는 효과를 경계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난 1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인 미식 축구 리그의 결승전 슈퍼볼에서 스위프트의 남자친구가 속한 팀이 우승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명인의 지지가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문화 대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테일러 스위프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동맹은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대사 출신으로 외교 분야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트럼프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미군과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I look at what Donald Trump said on Saturday. And it made me sick to my stomach. He just put every military member at risk and every one of our allies at risk just by saying something at a rally like that. 미 국무부는 미국도 나토에서 얻는 게 많다며 트럼프 발언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집단 방위 원칙이 처음 발동됐다며 미국인들은 나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도 트럼프 발언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나토 집단 방어 원칙의 약화는 러시아에만 이득이 된다며 트럼프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ehr geehrter Herr Ministerpräsident, lieber Donald, ich freue mich sehr, heute Nachmittag hier zusammen zu sein.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동아시아 동맹도 소홀히 할 거라는 우려에 성김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한미일 협력은 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큰 만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일 삼각공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ut I would say, irrespective of what happens in November here, we should expect to see more, I think, more an active role played by both Japan and the ROC in the global scene. I think if three of us can make a very much cool-headed assessment of the policy environment, I think we are likely to, reach some sort of a consensus.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역량을 끌어올린 점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 때일은 봄 날씨가 찾아왔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은 포근한데 바람이 강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온 자체는 초봄 같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를 웃돌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5도나 높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볕이 내리쬐 때면 따스함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과 함께 미세먼지는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경기 지역에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전국이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대신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새벽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충청과 영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고요. 제주도는 최고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포근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7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와 대구 18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돌풍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오는 4월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과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이 경쟁하는 3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하면서 바람을 일으킨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8년 만이 됩니다. 거대 양당은 제3지대를 견제하면서도 오늘도 청산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라고 한 야당 주장에 독립운동가들이 돈봉투 돌리고 룸살롱에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했느냐며 갖다 댈 걸 갖다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인 특별활동비를 흥청망청 쓰고 룸살롱 드나든 사람이 누구냐며 윤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정치검사 일당이 청산 대상 1순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한 개혁신당의 두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의 목표 의석을 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은 후보가 가장 크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정 권력으로 권력 따지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청산론으로 맞붙은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꼭 하면 이러잖아요. 어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친일파,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있게 한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 협력해온 정치검사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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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야 지도부의 청산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로 총선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을 향해서 지금 양당이 프레임 공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바로 이제 낡은 기득권 운동권 세력을 청산하자. 예.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저는 운동권을 우리 독립운동가 비유한 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어떻게 독립운동가하고 이제 이거는 저는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송영길 대표도 이제 수사받을 때 이봉창 기념관을 가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도 재판받을 때 위국 헌신 군인본분 안중근에 있었잖아요. 걸기 마스크를 쓰고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독립운동가를 자국의 운동권 세력이 인용하는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죽은 사람. 홍익표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룸사롱 쌍욕이 기준이면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정치검사들이 정치권 청산 대상 1순위다. 저거는 이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룸살롱은 이제 새천년 NHK부터 그때 운동권들이 5.18 전야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돈봉투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때 뿌린 거고요. 이거하고 이제 갑자기 정치검찰 청산하고 이게 뭐 아무 연관이 없는 걸 비유를 갖다 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이제 수사비로 고생해서 이게 범죄자 수사하지 이걸로 룸이 안 갑니다. 저는 이게 팩트가 아닌 걸 저는 모욕하고 있다 봐요. 네, 잘 들었고요. 장미 변호사님. 여야 말이 거칠어지고 있죠. 시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폄훼당할 대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비유한 걸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에 4.19 혁명 정신과 그리고 3.1운동 정신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화 운동도 대한민국이 계승해야 되는 소중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의문사에서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모르는 분들 유가족들 교통받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떻게 총선에 그것도 집권여당의 386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한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성장률 1%대입니다. 물가 때문에 이번 설 차례상 차리는데 손이 벌벌 떨렸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일말의 반성 하나 없이 야당을 청산하겠다고 하는 게 총선의 시대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386 운동권들이 과거에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 전날 이제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서 거친 언사가 있었다는 그 일회성적인 상황을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요. 민주당도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 날리면 바이든 이야기하실 때 이 XX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욕설을 입에 담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상 공개적인 자리였습니다. 일부 사례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게 이제 새천년 NHK만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베트남 출장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접대나 운동권 몇 분이 이런 이제 의혹이 수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장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은 이제 욕설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욕 이야기는 좀 하지 마세요. 전부 이재명 대표 형수 쌍욕밖에 기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 욕하고 대비될 수 있는 욕은 없어요. 앞으로 민주당은 좀 욕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운동권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인데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사실상 총선 출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는지 잠깐 그래픽으로 먼저 볼까요? 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으로 해서 맨 앞에 싸우겠다라고 했고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네, 조국 신당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합 위성 정당에는 이제 안 끼워줄 겁니다. 거기 이제 들어오면 또 조국의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옛날에 열린민주당처럼 독자적인 신당을 이제 만들어서 비례 전문으로 출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독자적으로. 예.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은 안 끼워줄 것 같아요. 연합에 이렇게 보이고 제가 조 장관에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분은 계속 이제 뭐 새로운 길을 간다, 길 없는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게 권유하건데 옳은 길을 좀 가십시오. 옳은 길을. 지금은 이제 항상 이분은 불법, 탈법, 편법 이렇게 반칙으로 특권으로 이렇게 누려왔잖아요. 한 번도 이게 정도를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국민 앞에 정말 석고대지하고 그리고 이게 맨 앞에 싸운다는 게 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 또는 이제 개헌해가지고 임기를 줄이겠다. 조기에 임기를 마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헌법에 맞습니까? 탄핵이?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오히려 이게 위헌이다.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고향이 부산에서 입장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신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정치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본인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법률 이슈가 마침표가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왔고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또 길어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방향과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너무 리스크가 사실상 큰 겁니다.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또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이런 유동성과 변수를 아는 채 어떤 정치 선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 간격도 좁혀지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전체적으로 야당에 대한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나 봐요? 아무래도 그런 분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이른바 조국의 간을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와 관련해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당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평을 내거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진영의 인사라고 판단을 하시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인간적인 고충을 헤아려 줄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음의 빚이라는 부분이 어떤 인간적인 소외로서 왜 없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사실상의 어떤 사법적인 고충을 겪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 의원 공이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가지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서 더더군다나 유죄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선언은 좀 민주당의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조국 신당 가시화와 관련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어요. 이 제도 때문에 조국 같은 분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처럼 간다면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비례를 아마 공천 준연동형제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병립형으로 한다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3지대에서 당을 만들어도 병립형일 때는 더 배지 달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제 큰 차이는 안 나요. 조국 신당을 만들면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위성 정당을 양쪽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지만 이제 준연동을 하면서 우죽성처럼 정당이 한 60여 개 가까이 지금 창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하고 때문에 조국 장관의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뭐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위성정당이 있다면 큰 차이는 안 나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야당 통합 비례정당이요. 여기에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은 겁니까? 저는 현실화되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현 시점에는 이미 가시화되고 창당 작업이 종료된 그런 단위들, 이를테면 뭐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 이게 그 용해인 신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진영은 이미 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논의,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창당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주체와는 좀 실질적으로 논의를 개진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이준석 개혁 신당 이제 한마디로 빅텐트를 친 겁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그리고 제3지대를 다 총 아우르는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이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목표가 30석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의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본말입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국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온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대선 패배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당연히 후보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죠. 왜? 후보 보고 찍으니까요. 네. 그래서 후보 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친문계를 의도적으로 밀어내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권력력이죠. 간단히 말하면요. 네. 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해도 전임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하는 그 본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권력의 악마적 번색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이낙연 대표가 저 인터뷰에서 30석은 넘겨야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준석 대표는 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개혁신당이 30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뭐 목표는 자유인데요. 저는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보는데 독일 제도맥이 또 몰라요. 독일은 이제 정당 명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10%만 돼도 300석이 10%니까 30석이 독일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말은 이제 지역에서 전북이 그 40%대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10% 최대 잡아도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최대 잡아도 우리나라는 이게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성자 독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의원 배출은 쉽지 않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도 위성 정당이 둘 다 있잖아요. 양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뭐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 지지 가지고는 몇 석 못 건진다. 저는 뭐 동그라미 하나 빼는 게 맞다 봐요. 저 와이텐 자체 조사 여론조사 잠깐 보면서 그러면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사한 와이텐 여론조사인데요. 총선 투표 정당 제3지대 빅텐트가 성사될 경우에 어떻게 지지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 이준석, 이낙연 통합정당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독일식 하면 30석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소선거구제니까 10%, 11% 가지고 이게 어느 지역구에서 어떻게 당선이 됩니까? 그다음에 비례도 41곡 중에 위성 정당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61%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몇 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총선이 더 인접할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이 준연동형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위성 비례대표 정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공간이 제3지대 상당히 적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른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혼자 자강론을 이야기할 때 개혁신당 지금 당원들 탈당하겠다는 흐름이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손을 잡느냐,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예. 아마 지지 철회할 겁니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어떻게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낸 이준석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게 함께 모여서 플러스로 시너지를 낸다기보단 예. 마이너스 네거티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일단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3지대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디에 출마할지도 관심인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디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요? 지금 이제 뭐 대여섯 군데 계속 돌려보는 모양인데. 대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어디를 돌려봐도 이게 당선 가능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저는 못 정하고 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지역 기반이 없어요. 대구도 이제 아버지 고향이지 본인의 연고가 없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노원에 나가는 게 맞죠. 세 번이나 그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서울, 세종시, 대구 여러 군데 이게 돌려보는데 제가 보기에 지역구 본인이 당선 가능한 지역은 찾기 어렵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는 광주 네. 출마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양영자 의원의 공석으로 된 지역이나 아니면 예. 뭐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당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출마한다면 호남에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아마 영남권에서, 그러니까 각각 영남에서 이제 어떤 표심을 견인해내겠다 이런 구도를 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차에는 분명히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를 탄탄히 다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미끄러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가 조금 전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책임을 후보에게 했다. 제일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마 나간 이후에 가장 근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걸 본인이 숨기지 않은 그 연장선상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이라면 제3지대에서 모르겠습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계속 가져가면서 기존 정당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늘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도 그렇고 나는 윤석열이 싫어서 내지는 이재명이 싫어서 이걸로 어떻게 유권자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권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위장 결혼이거든요. 화학적 결합이 어렵죠. 위장 결혼이 뭐냐? 사랑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결혼. 예를 들어 이제 뭐 돈이라든지 또는 이게 배지가 욕심 난다든지 이런 게 위장 결혼이잖아요. 저는 서로 간에 어떤 공유하는 비전,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랴부랴 설익은 떡국처럼 이거는 결국 저는 위장 결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윤 대통령이 지금 민생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1번째 민생 토론회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 이행 방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님들과 각 시도의 지방시대 위원장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 대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 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이곳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했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재정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도심의 주거, 상업, 문화시설을 집약해서 청년과 기업을 모으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진흥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제가 직접 중앙지방협력회를 열어 균형발전 과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빽빽하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이 950만, 경기가 1450만, 인천이 약 300만, 이러면은 약 2700만의 인구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전부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그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의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될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삼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입니다.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 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 테마파크 등 해양 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 행사가 결합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국제 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 2지구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산업, 주거, 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힘차게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유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K-팝 고등학교, 항만 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의대와 첨단 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의 필수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시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는 매우 활기찬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영구, 로컬 100에 선정된 전포 카페거리 등 영화의 전당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겠습니다.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이 부산 지역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는 핵심 정책과 사업들을
꼼꼼하고 틀림없이 챙겨서 부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11번째 민생 토론회고요. 주제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서 합계 출산율 1.0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핵심 국정과제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두 분께 간단히 평가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요,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국토가 균형 발전이 돼야만 통합이 되고 하나된 국민, 하나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특히 지금 지방은 거의 인구 소멸된 지역이 많을 정도로 지금 이제 저출산이나 이게 심각하거든요. 따라서는 지방화를 통해서 합계 출산율 1을 회복한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국토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오늘도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신 건데 국민의힘에서 정책 그 반대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민생 토론회라는 건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 보고를 정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이 정부 부처 담당자들로부터 귀 기울여 들으셔야죠. 어떻게 이 민생 토론회가 이런 업무 부처 보고를 받는 걸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선심성 공약을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해도 되는 것인지, 더더군다나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민주당과는 협의하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다 어쨌든 모순으로 보이는 지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대 여야 정당은 공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닷새 간 공천 면접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은 오늘부터 하위평가 20% 이하 현역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대표님을 모든 말씀 발언을 끝으로 잠깐 저희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모두 하는 발언 아니에요? 두 분이 하시면 됩니다. 대표만 모두 하는 거예요. 아, 저게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조은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나오세요. 여기 뒤에도 뒤에 붙어주세요. 뒤에 하겠습니다. 천천히 너무 빠르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우리 기자들이 더 이상 혼선을 겪는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일단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결정할 때? 전달 시간이. 근데 이제 기존하고 있는 관계는 어제 했어야 돼, 어제. 제 덕분에 된 거야, 이거. 날짜가 운이 안 좋은 날짜라고 반대라고. 마지막에 그 기자회견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당명 결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통 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통합 선언에 이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원이 출마하시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아니 경선을 해야지 뭐. 아니 선언한다고 다 출마시키니까. 아니 뭐 하시죠. 일로 오세요. 그거보다는 아이고 오셨네요. 저희고 고생 안 해도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오늘 간단하게 사회를 좀 보면서 시작할까요? 그렇죠. 네. 아직은 정식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이니까. 예. 우리 연장자리 순서에 해가지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오늘 이 통합 발표하고 두 대표님 처음 만나시는 자리였는데 분위기 아주 화기애애하셨습니다. 화기애애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서 지난해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역성장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6조 4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0.6% 줄었습니다.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9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26조 6천억 원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 해제와 고물가를 계기로 줄었습니다. 반면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액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품 거래액이 40조 6,812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26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22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2조 달러 돌파도 눈앞에 뒀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낮 12시 26분에 5만 24달러 6,66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22개월 만에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0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힘입었습니다. 신규 자금 대거 유입이 기대됐던 현물 ETF를 통해 최근 매수세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한편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12일 오전 10시 50분 한 주에 737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시총이 1조 8,2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이러면서 1조 8,100억 달러를 기록한 아마존을 제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내놓으며 반도체 기업으로는 최초로 지난해 5월 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So I've been doing this job over 15 years. I've never seen at least a near-term beat quite of that scale, especially for a company that is as large as NVIDIA is. 올해에만 주가가 47%, 지난 1년 동안 223% 급등한 엔비디아는 현재 수준에서 10%가량 상승해 810달러 수준에 이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손실 규모가 5천억 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운데 지난 7일까지 모두 9,733억 원어치 만기가 돌아왔고 고객이 돌려받은 돈은 4,5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액은 5,221억 원, 평균 손실률은 53.6%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사에 대해 2차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주요 판매사 11곳에 대한 2차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은 1, 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안전 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유명 교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비번이었던 경찰관이 30대 여성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용의자의 총기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인 텍사스주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신도들은 놀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아수라장이 빚어졌습니다. I was just walking up the stairs, and when I got on the top, like they started shooting. I don't know, like I just heard, but it was like more than 10 shots, like 15. I don't know, but. 총격범은 36살 여성 제네스 이본 모레노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모레노는 7살 아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갑자기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총기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비번인 경찰관과 주류 단속 요원이 대응 사격하면서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Both officer and agent, engaged, striking the female. She's deceased here on the scene. 모레노의 7살 아들도 머리 부위에 총을 맞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모레노가 유대계인 전 남편 가족과 분쟁을 겪는 중이며 정신질환 병력이 있고 각종 범죄로 6번 이상 체포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주일 예배 참석 인원만 4만 5천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이며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은 저서 긍정의 힘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현지 시간으로 12일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최소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월요일인 이날 오후 4시 38분쯤 뉴욕시 브롱크스구의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는 5명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필리핀 남부 광산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70명가량으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부 민다나오 섬 다바오대 오로주 재난당국은 전날 기준 누적 사망자 수를 6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실종자는 51명에 더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밤 다바오대 오로주 산악지대에서 산사태가 나 광부 수송용 60인승 버스 3대와 36인승 지프니 1대, 인근 가옥들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현지 시간 13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미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미 중앙정보국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당국자가 참석해서 인질 석방과 일시 휴전을 골자로 한 협상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이란으로 곡물을 싣고 가던 화물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목적지인 선박이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해 남단 바브 알만다브 해협을 통과하던 마셜군도 선적의 그리스 선사 벌크선이 2차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선박은 옥수수를 싣고 브라질에서 이란의 반다르 호메이니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해당 선박은 우연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는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قام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في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باستهداف سفينة ستار آيرس الأمريكية في البحر الأحمر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حرية المناسبة. 이번 공격이 일어나기 전 예멘 남부 항구 도시 모카 남서쪽 약 75km 지점에서 발사체가 목격됐다고 영국의 해상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해온 후티가 이란행 선박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소식통은 후티가 이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후티가 사전에 이란의 공격 계획을 통보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타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구성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영국 등과 함께 후티 반군에 대한 강도 높은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오늘은 마치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미세먼지도 모두 물러났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7도나 높겠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무려 10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밤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과 영남 지방까지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6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5도, 대전도 15도, 광주와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